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노후인데요. 달리 말해 강당과 소신, 어떻게 늙을 것인가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제가 오늘 에피소드도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어요. 노후 준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대부분의 컨텐츠가 노후 대비를 위한 경제적인 부분에 그렇죠.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더라고요. 뭐 지금부터 주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이 일하게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뭐 현실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어떤 생활 방식, 생활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싶은가에 대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미래를 내다본다는 게 막 정확하게 맞추자, 가장 최적의 한번 루트를 짜보자 이런 거라기보다는 내가 70대가 됐을 때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으면 좋겠다. 약간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내가 어떤 형태로 살고 싶은지를 고민하다 보면은 또 지금의 삶을 더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앞만 보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도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려나? 하는 생각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생각의 폭을 우리가 무슨 매크로 경제 예측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뭐 30년 후에 이게 뜹니다. AI 시대에 키워야 할 역량 3가지.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걸 해야 돈을 법니다. 앞으로 이걸 해야 당신의 삶이 행복합니다. 뭐 이 국가로 이민 가세요. 뭐 이런 경제적 혹은 사회적, 정치적 흐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폭을 좁혀서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해서 한번 둘이 이야기를 나눠보자. 저는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70이 넘었을 때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좋은데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게 나는 할머니가 됐을 때 돈을 많이 안 쓰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을 안 쓰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말에 정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감합니다. 저도 첫 번째로 그걸 생각하긴 했어요. 정말요? 네. 이게 돈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에 검색하니까 60대에는 이 정도 자산이 있어야 되고 퇴직할 때는 이 정도 돈을 모아야 되고 이런 영상들이 많았고 제가 그걸 봤어요 다. 그러니까 불안한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지금 기억나는 영상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하신 주식 투자자 존리 선생님 있잖아요. 그 존리 선생님이 존리의 부자학교라는 것을 운영하시더라고요. 네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티칭하시는 것 같았는데요. 그 존리 쌤이 나와가지고 하셨던 말씀 중에 퇴직할 때는 1년 생활비의 25배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본 거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 달 생활비가 사실 2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200만 원에 25배 하면 6억이에요. 근데 6억이 정말 큰 돈이지만 저희가 지금처럼 성실하게 산다면 또 못 모을 돈은 아니다 싶더라고요. 뭐 그래서 안심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존리 선생님의 말이 맞다면 노후에 돈에 대해 가장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방법은 생활비를 줄이는 거거든요. 적게 쓰면은 그 적게 쓴 것의 25배는 작아지기 마련이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 자신은 없지만 돈을 적게 쓸 자신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70대가 됐을 때 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뭐 이런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떠올랐던 게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근데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경제적인 것도 분명히 들어가거든요. 근데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려면 뭐가 중요할까라는 생각에 일단 돈을 적게 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지금도 사치를 안 부리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소유하고 싶다는 욕구가 많이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저희 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새로운 아이폰이 나왔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 발표가 됐는데 그 발표된 아이폰을 보면서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아예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나 그거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70대가 되었을 때는 최대한 좀 심플하게 살고 싶다. 다 덜어내고 그때가 됐을 때 나에게 필요한 게 무언가 했을 때 건강하다는 가정하에 먹고 자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가 됐을 때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내가 200만 원 써야 하는데 100만 원만 벌 수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봤을 때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좀 체력적으로 떨어지고 몸을 움직이기 약간 불편하더라도 내 정신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은 아주 작은 집, 우리 두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집. 지금도 굉장히 집이 작지만 막 대청소를 하면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집 관리라는 게 뭐 나중에 로봇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뭐 빨래하고 청소기 돌리고 세탁기 뭐 소파 드러내고 거기 먼지 쌓인 거 청소하고 막 이런 것만 해도 관리가 진짜 어렵잖아요. 나중에는 정말 더 작은 집에 살아야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 돈을 젊은 사람부터 노인까지 다 집착하게 만드는 문화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릴 때는 이제 취업하고 이제 돈 벌어야지. 그러니까 모든 시간, 한 시간이 돈 버는 시간처럼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여태까지 겪은 집주인분들이 나이가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막 70대, 80대도 계셨고. 네.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본인이 이 돈을 모아가지고 쓰고 싶다. 죽기 전에 나를 위해서 쓰고 싶다가 아니라 돈을 물려주고 싶다. 어떻게든. 내 자식에게 이 소중한 거를 최대한 쌓아서 물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것 같았는데 저는 그게 좀 약간 삶을 갉아먹는, 본인의 삶을 갉아먹는 형태인 것 같아가지고 좀 건강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별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강단이 말하는 심플한 삶, 독립적인 삶, 이게 돈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말 너무나도 자본주의 중심적인 세상이잖아요. 적게 벌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작은 집에 살고 이런 것들이 그냥 개성 있는 삶이군 뭐 이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나이를 들어서도 지금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것 같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에 집중하겠다 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 같아요. 그게 어찌 보면 독립적인 삶인 거죠. 저희 집에서는 아버지가 사회생활을 좀 더 많이 하시고 지금 강단의 어머니가 사회생활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적인 생활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뭐 모임도 가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근데 두 분 다 골프를 치세요. 근데 골프라는 취미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이런 느낌? 골프를 치지 않으면 갈 수 있는 모임이 많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느낌? 골프가 비싼 취미죠. 네,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갈 때마다 돈 내야 되고 장비도 비싸고. 물론 골프를 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리겠다는 어떤 욕심 하나만으로 골프를 치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런 인식을 가진 고급 취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돈 안 드는 취미들, 뭐 예를 들어 글을 쓰고 책을 읽고 도서관에 가고 목욕탕에 가고 그냥 그런 것만 해도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유지하고 싶다는 게 결국에는 제가 얘기하는 돈을 많이 쓰지 않는 노후 생활을 하고 싶다는 그 뜻인 것 같아요. 강단이 추천을 해줘서 제가 너무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내내 읽다가 늙었습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박홍규라는 선생님과 저자가 대담한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 그 책의 부제가 무리짓지 않는 삶의 아름다움이거든요. 제가 오늘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그럼 나는 누구처럼 늙고 싶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선생님이 박홍규 쌤이었어요. 근데 박홍규 선생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농사 좀 짓다가 그 해가 떠서 더우면 본인이 은퇴한 대학의 도서관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책을 읽으시고 그리고 주말에는 일주일에 한 번 날을 잡아서 동네에 있는 대형 서점에 가가지고 요즘 신간이 뭐가 나오나 그러니까 책장을 한번 쫙 훑으시고 그런 생활을 하신다고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해요. 어찌 보면 아니 너무 단조롭게 사는 거 아니야? 너무 심심할 것 같은데? 나이 먹어가지고 저렇게 친구도 별로 안 만나고 모임도 안 나가고 그죠. 여행도 다녀야지. 동창회도 안 가고 그러면은 좀 저렇게 해도 되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법한 삶을 사시지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즐겁고, 왜냐면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지속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나도 좀 더 단촐하고 돈을 많이 안 써도 내가 좋아하는 일들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독립할 수 있다는 것 중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농업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문제긴 한 것 같아요. 지금 도시에 살고 있고 뭐 밭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 식비를 줄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농사를 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급자족하는 거. 박공규 선생님도 본인의 철학에 따라서 완전 유기농으로 네. 농사를 짓잖아요. 꽤나 큰 규모로 지으시더라고요. 혼자 먹기에는 벅차게 보일 정도? 막 대단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 수확을 해서 뭐 주변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는 거고, 뭐 저장을 해서 또 오랫동안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삶이 되게 인간적이다고 저는 느껴졌어요. 저희가 그래도 식당을 하면서 음식을 많이 해본 사람이기도 하고, 집에서도 최대한 밥을 해먹고 외식을 줄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네. 돈을 적게 쓰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음식을 해먹었을 때 그 느껴지는 건강함, 정신적인 건강함도 있고 실제로 소화도 더 잘 되고 가공식품에서 멀어지는 삶이 진짜 좋고 오히려 더 싸다. 맥도날드보다 더 싸다. 그래서 저는 노후가 됐을 때 막 대단한 농사를 짓겠다는 게 아니라 나랑 소신이랑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 이렇게 조금 선물 줄 수 있는 그 정도 규모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돈을 안 쓰는 사람 다음으로 생각을 했을 때 떠올랐던 상 중에 하나가요. 몸이 바쁜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강단처럼 그 직접 농사지은 채소로 생활하는 삶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랑 강단이 또 재밌게 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중에 블루존의 비밀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다큐멘터리 시리즈인데 그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에 있는 소위 말하는 장수촌들을 직접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며 그 사람들이 장수를 하는 데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하고 공통점을 추려내는 내용의 시리즈예요. 실제 그 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인데 전 세계에 있는 장수촌들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부러 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생활 속의 노동이거든요. 어떤 마을은 자기 집 앞에 정원을 가꾸는 문화가 있어서 항상 그 아침에 나가가지고 꽃과 나무를 살피고 물을 주고 잡초를 메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내가 먹을 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그런 텃밭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서 하루에 몇 시간은 햇볕을 꼭 맞고 흙을 만지고 자연과 가까이 생활을 하는 거죠. 이게 의식적으로 나 오래 살려고 이거 농사 짓는 거야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자체가 사람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끔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다큐멘터리에서 보고 떠올랐던 게 저희 할머니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작년 이맘때쯤 돌아가셨는데 나이가 94살이셨거든요. 근데 정말 마지막에 투병 생활을 한 달 정도 하셨는데 그 직전까지도 밭농사를 하셨어요. 정말 신체적으로 건강하셨고 진짜 대단하셨죠. 네, 정신적으로도 너무 건강하셨고 근데 저는 그게 좀 걱정되기도 했어요. 연세가 있으신데 매일 그렇게 밭을 메고 그 텃밭이라고 하지만 사실 밭이 100평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100평 밭에서 나는 작물의 수만 해도 10종이 넘을 거예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네,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더울 때 혹은 너무 추울 때는. 근데 저희 엄마랑 아빠는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촌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런 거 못하게 하면 오히려 더 병난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내가 나이를 먹으면 내 가까운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이 먹을 식재료 정도는 내 손으로 길러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자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단촐하고 심플하게 살고 싶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살고 싶다. 좀 이런 생각이 저에게 되게 도움이 된다는 게 막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위대한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자랐으니까. 위인전. 어릴 때는 위인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하고 이러면서 뭐 책을 읽거나 해도 뭐 스티브 잡스 이야기나 뭐 빌 게이츠 이야기나 뭐 에릭 슈미트 이야기나 막 이런 사람들의 영웅담을 읽거나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돼야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물론 내가 실천은 안 하고 있으면서도 막 생각을 하면서 또 나와 비교하게 되고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집착하지 못할까? 큰 일을 하려면은 저 정도는 해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 생각에는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냥 이걸 받아들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최근에 그 미국 야구리그 MLB의 명예전당 회원이 된 스즈키 이치로 선수가 있는데 네. 굉장히 유명한 그 일본 야구 선수잖아요. 근데 이치로가 현역 때 미국에서 매일 점심을 아내가 해준 카레를 먹었다는 그분이시군요. 네, 그 이치로의 매일 카레라고 있거든요. 좀 출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쯤 되면. 출시하면 잘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굉장히 단촐한 카레예요. 뭐 위에 자기는 뭐 돈가스 이런 거 올리는 거 이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진짜 흰밥과 카레만 매일 점심 냉장고를 열면은 카레밖에 없어요. 그냥 아내분이 미리 만들어 놓고 다 냉동을 해놓은 거예요. 뭐 원정 경기 갈 때 싸가던지 뭐 이러겠죠. 근데 그 정도의 집착을 해야 야구를 이치로처럼 한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렇게까지 미국까지 건너가서 그 낯선 환경에서 전설적인 야구 선수가 되려면 그 정도 집착을 했어야 하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미국 사람들은 이치로가 영어를 못한다 이런 걸로 약간 놀리기도 했거든요. 왜냐면 미국에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왜 아직도 막 통역사를 쓰고 영어를 못해? 라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 사람한테는 야구밖에 없으니까 지금 영어 공부할 시간이 어딨어 이런 건가? 네,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뭐 훈련하고 자기 몸 컨디션 조절하고 정신 멘탈 컨트롤하고 이게 중요한 거지. 근데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싶냐의 문제보다는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니다. 나는 지금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고 살 수도 없다. 그리고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는 환상은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좋은 목표일 수 있지만 나에게는 맞지 않는다. 그리고 위대한 사람들이 과대포장된 부분도 있다. 그 사람의 삶이 가장 좋은 삶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단촐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삶? 그냥 농사 짓고 박형규 선생님처럼 도서관 가서 책 읽고 뭐 매일 같은 옷 입고 수수하게 사는 삶에도 분명히 아름다움이 있고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요. 봉사활동하는 삶이에요. 저희가 지금 또 1년 반 넘게 하고 있는 봉사활동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 호스피스 병원에서의 봉사활동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봉사활동이 어떤 의미일 수 있는지, 개인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 수 있는지, 어떤 가치를 주는지 제대로 체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봉사활동을 계속 지속을 하면서 내 삶의 한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쓰이고 있구나 하는 가치를 느끼거든요. 내가 시간을 잘 쓰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감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감각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하고 상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30대 중반 정도 되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가 이제 막 은퇴하셨거나 아니면 은퇴를 앞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 또래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아빠 걱정을 하는 사람을 진짜 자주 만나요. 우리 아빠가 이제 은퇴하는데 너무 걱정을 하신다. 혹은 아빠가 지금 은퇴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점점 성격이 예민해지고 우울해하시고 집에서 안 나오고 집에서 안 나온다 이런 얘기도 듣고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조금 당연한 게 꼭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사회생활을 정년까지 쭉 하다 보면 회사 생활 안에서 내 삶의 가치를 찾는 경우가 많을 거잖아요. 회사에서의 내 위치 혹은 회사에서 가져오는 내 월급으로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가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방점을 강하게 찍고 평생을 살아오시다가 갑자기 정년을 맞이하게 되면 내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당연하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정말 그 회사 생활에만 몰두하셨던 경우에는 기본적인 집안일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설거지도 못하고 밥도 못 안치고 빨래도 어떻게 돌릴 줄 모르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와서 누가 나한테 가르쳐 주는 것도 거부감이 들고 그러다 보면 집에 있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지고 밖에 나가도 할 게 없고 그런 그 부모님에 대해 걱정하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나는 내 삶이 계속 가치 있다고 느끼고 싶은데 그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찾은 가장 좋은 방법은 봉사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희가 봉사활동을 가면 저희 두 사람 그리고 최근에 저희와 함께 봉사를 시작한 저희 친구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은퇴하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나이대가 저희 부모님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봉사활동을 함께 하시는데 너무 활기차 보이고 건강해 보이시고 그렇죠. 네, 기분이 정말 좋아 보이세요. 봉사 올 때마다. 그런 동료 봉사자분들을 볼 때에도 나도 나이를 먹으면 지금보다 봉사활동을 좀 더 많이 하고 싶다. 그게 내 몸을 바쁘게 하는 좋은 활동이 되면서도 동시에 내 삶의 가치를 가져다 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사회 혹은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데서 나오는 성취감이 진짜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이가 들었다고 막 정신으로 돈을 벌자라는 게 무슨 뭐 찰리 먼거 워렌 버핏처럼 조단위 펀드를 운영하는 할아버지가 됩시다. 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뭐 돈이 되는 일을 해도 좋겠지만 돈이 안 되는 일에도 분명히 가치가 있을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지? 를 계속 고민하다 보면은 결국에 어느 정도는 돈을 버는 일로도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서도 내 안에서 가치를 찾고 싶다, 쓸모를 찾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거겠죠.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 같기도 해요. 근데 저희는 지금 회사 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은퇴가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지금 100세 시대에 저희가 지금 70대를 상상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아예 경제활동을 그만둬 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선언한 은퇴의 삶을 살아버린다면 사실 좀 더 그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뭔가 활기를 위해서 경제활동을 계속 하고 싶은 것도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가가지고 저희가 식당을 알바를 하거나 카페 알바를 한다는 게 사실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만 해도 나이가 들면 알바 채용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엄청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게다가 이제 70대가 되면 막 몸이 아주 성하지는 않을 테니까 더더욱이나 제가 선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그 지식 노동이라고 해야 할까요? 머리로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을 좀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에피소드 준비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딱 들고 나니까 그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어떤 것들을 더 발전시켜서 70대까지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또 불안함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어차피 알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때 되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 다 AI가 대체할 수도 있는데 어떤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지식노동이 무엇인지 고민한다는 게 좀 불안 요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챗GPT한테 물어봤죠. 나 지금 이런 거 하고 있고 저런 거 하고 있고 이런데 이런 것 중에 어떤 것들을 더 열심히 해야 내가 70이 넘어서도 일감을 얻을 수 있을까? 너한테 밀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무튼 뭐 그런 질문을 던지기도 했고 명확한 답을 찾은 건 아니지만 이런 고민을 계속하면 할수록 내가 오랫동안 정말 은퇴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달리 말해 정말 대체할 수 없는 일, 신기술이나 사람들이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일들을 좀 더 용감하게 추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못 찾으신 거죠?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알 수 없지 않을까요? 저도 비슷한 고민을 했는데 저는 배움을 나누는 거,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죠.
네. 아무리 그 AI와 로봇이 발전을 한다고 해도 이 인간 대 인간으로 나누는 교육은 사라질 것 같지 않거든요. 교육. 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럼 내가 뭘 가르칠 수 있지? 그러면은 가르치려면 내가 지금 뭔가를 많이 알고 경험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흘러가다 보니까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 부분도 제가 할 말이 있는데 네. 이게 지식적인 가르침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얼마나 뭘 잘 알지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사를 얼마나 많이 알아서 가르쳐주냐, 임마누엘 칸트에 대해서 알아서 제가 철학을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갈수록 저는 의미가 많이 없어질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자급자족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저희 두 사람이 계속 이야기하는 단촐하고 좀 물질 만능주의에서 벗어난 삶? 이런 삶을 그냥 그래 난 이런 삶을 살겠어 하고 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삶을 살려면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삶의 디테일을 어떤 부분을 좀 잡아줘야 하는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식인데 이런 걸 나누면서 수익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70대든 80대든 그 나이가 될 때까지도 계속해서 뭔가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 삶이 이게 지금 이른이 돼서도 의미가 있을까? 그때 가서도 내가 지금 하는 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불안함을 주는 것과 동시에 근데 지금 내가 이걸 추구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잘 되겠지, 저렇게 하면은 의미가 있고 경제활동을 계속 지속할 수 있겠지 하고 머리로 한 결정들만 하다 보면 결국 제 색깔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대체 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할 수 있는 일을 추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 답은 몰라도 그냥 나대로 살면 되겠다 하는 결론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나이를 든다는 게 내가 왜 살지? 내 삶의 의미를 계속해서 좀 재정의하고 좀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요즘 특히 삶의 의미가 뭘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회사 다니면 뭐가 남지? 내가 이렇게 공부를 뼈빠지게 하면은 뭐가 남지?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많이 느끼는 게 정말 많은 한국인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것도 좀 비슷한 현상인 것 같아요. 해외여행을 왜 나갈까? 왜 이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 할까? 이 한국을 떠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물론 이게 여행이 주는 즐거움도 있겠지만 저는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약간 집착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항상 보이거든요, 저는. 휴가 때 뭐 하고 싶어 하면은 해외여행 가고 싶고, 서로 근황을 물어볼 때도 요즘 여행 계획 없어?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 근데 그게 되게 좀 저는 한국식 문화인 것 같아요. 또 비슷한 이야기로 보자면 저희 그 창작하는 아침에 참여했던 동료분들 중에 지금 스페인의 순례길을 걷고 계신 분이 있는데 엘카미노인가요? 근데 거기를 걷는 또 많은 분들이 한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아시아인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제일 많고 전체적인 비중을 봤을 때도 진짜 많은 편이어서 다른 그 순례자들도 왜 이렇게 한국인이 많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라고. 순례길을 걸으러 가시는 분들 중에 종교적이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한국에서는. 실제로 제 주변에 갔다 오신 분들도 카톨릭 신자가 아닌 경우가 더 많고. 근데 왜 이렇게 순례길을 걸으러 갈까? 사실 엄청 고생하러 가는 거잖아요. 삶의 의미를 찾아서 가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 강습팟을 해서 뭐가 남나, 책을 읽어서 뭐가 남나, 온라인 모임을 해서 뭐가 남나, 작은 배가 무슨 소용인가, 내 삶은 살아서 무엇을 남기는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결국에 내가 인간으로서 성숙해지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성숙해지려면은 내 전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봤을 때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고 그 사람의 말만 그냥 읽고 그렇군, 좋아,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좀 믿음이 없는 사회이기는 하잖아요. 종교적인 사람들이 통계적으로만 봐도 더 행복하다고 말하는 게 믿음이 있어서 내가 일상에서 선의를 베풀거나 좋은 일을 했을 때 이게 나에게 돌아올 거라는 믿음? 근데 그런 믿음이 종교 없이도 내가 가질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가질 수도 있다.
왜냐면 뭐 예수님이 됐던 부처님이 됐던 그분들이 하는 말들을 내가 그분을 우상화해서 종교적으로 따른다기보다는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이제 뺨을 맞으면 반대편 볼을 갖다 대라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뭐 부처님이 하는 말은 화라는 것은 불타는 석탄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내가 접하고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감정적으로 성숙하고 또 베풀 수 있는, 또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었을 때 좀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 성숙을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근데 꼭 그런 종교적인 것, 철학적인 것, 뭐 역사적인 것에 대한 공부가 아니더라도 이게 그 저희 저번 에피소드 이야기랑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꼭 쓸모있는 뭐 그런 공부가 아니더라도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 계속 배워가며 스스로 그 즐거움을 찾는 삶의 의미를 진심으로 느끼는 것? 그것도 제가 생각하는 그 노후 생활의 한 묘미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상상하기로는 지금은 아직 젊으니까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고 내 인생에 막 의미를 막 거창하게 찾고 싶고, 그렇지만은 사실 강단 말처럼 내 삶의 의미라는 게 그렇게 꼭 있어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대단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진심으로 믿고 추구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좀 더 삶의 통달해서 그래, 꼭 그렇게 쓸모있는 것만 할 필요는 없어. 좀 더 내 마음을 쫓아서, 내 가치와 흥미를 쫓아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며 하루 8시간 보내는 게 너무 좋은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그래서 좀 계속해서 저항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항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같고, 사회가 나에게 요구하는 틀이 있잖아요. 좀 그 틀에서 벗어나고자 공부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그 번역 없이 공부하기 모임을 이번에 단편소설 읽기로 진행하고 있는데, 소설을 읽는 게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소설을 읽는다고 쓸모있는 지식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더더욱이나 돈이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왜 이걸 읽어야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뭐 수만 가지 이유를 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거는 이 이야기를 내가 해석하고 좀 질문하고, 이 사람은 왜 이럴까? 공감하면서 좀 인간다움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이 이야기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처한 사회를 발견하고, 또 그 다른 부분도 발견하고, 이렇게 약간 이 이야기와 대화를 나누면서 내 삶이 확장된다고 느끼거든요. 그런 경험을 계속해서 한다는 게 저는 좀 정형화된 이 공장식 사회에 저항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삶을 좀 자유롭게 느슨하게 풀어주기 위해서는 많은 관점과 많은 생각을 좀 접하고 열린 마음으로. 근데 그러려면은 꼭 그 돈이 되는, 가장 요즘 쓸모 있다고 하는, 아니면 유행하는 그런 정보만 섭취하는 게 좋진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었을 때도 진짜 열려있고 싶고, 나와 정말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어떤 관점을 내세운다고 해서 막 화를 내고 당신의 의견은 쓰레기입니다, 현수막 걸고 우리나라에서 나가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악마화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 사람의 생각의 근원이 어디지?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정말 좋네요. 네, 근데 그게 정말 제가 생각하는 성숙한 어른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또 나이를 먹으면 좀 직접 만들 줄 아는 게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해요. 정말 맛있는 요리를 직접 해먹을 수 있는 사람. 손맛이 좋아야 한다. 연륜과 함께 손맛은 익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끼니 때우는 사람 말고 맛있는 거 잘해먹는 사람, 이런 것도 좀 제 어떤 워너비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저희 언니가 얼마 전에 저랑 통화를 하는데, 저랑 2살 터울이에요. 근데 딱 뭐라고 했냐면, 야, 너 내년 정도쯤 되면은 먹고 싶은 게 사라진다, 지금 많이 먹어 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언니도 저랑 뭐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진 않지만 많은 어른들이 나이가 들수록 먹고 싶은 게 없어진다. 입맛이 없다. 입맛이 없다. 근데 이게 당연한 신체적인 변화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먹는 즐거움이라는 게 정말 크잖아요. 강단은 잘 알겠지만 제가 먹는 걸 참 좋아해요. 네. 맛있는 거 먹는 거. 잘 먹어요. 근데 이제 막 나이가 들어서 좋은 레스토랑 찾아다니고 막 맛있는 거 막 맨날 돈 주고 사 먹고 할 순 없잖아요. 주어진 재료로도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맛있게 즐겁게 먹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바느질이 취미잖아요. 지금은 수선하는 정도로 바느질을 하지만 제가 또 최근에 재봉틀을 구매하면서 미싱도 독학을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간단한 옷 정도 그 정도는 지어서 입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떤 집에서 살고 있냐 막 이런 상상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아까 강단이 말한 그런 작은 집 이런 상상부터 저는 좀 구체적으로 집에 이런 게 있으면 좋겠고 저런 게 있으면 좋겠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작더라도 저만의 작업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저희 집에 있는 것 같은 사무공간 같은 작업실 말고 연장이 있고 재봉틀이 있고 정말 뭔가를 뚝딱뚝딱 원하는 게 있다면 만들어낼 수 있는 워크룸인 거죠. 작업 공간. 창작실이네. 네, 창작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곳에서 간단한 가구를 수리하거나 진짜 작은 물건은 내가 나무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돈 안 쓰는 사람이라는 걸 상상했을 때 돈을 안 쓰려면 조카들한테 세뱃돈이랑 용돈 안 주는 거에 이제 좀 뻔뻔해질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슷한 맥락인데 나이가 들어서 막 사람들한테 선물을 줄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주변에 누군가가 생일이거나 기념일이거나. 근데 그때마다 2만 원짜리 뭐 이런 거 사주는 대신에 내가 직접 만든 무언가를 선물해 줄 수 있다면 그거 좋네요. 네, 얼마나 좋아요. 저렴하지만 내 마음과 시간이 담긴. 그 의뢰도 받나요? 저는 차라리 그런 어른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좋은 날을 함께 충분히 즐기고 축하하면서도 꼭 그걸 돈으로 퉁치지 않아도 되는 좀 그런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 제일 필요한 역량이 만드는 역량인 것 같아요. 주변인에게 선물 주고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떠오르는 게 나이가 들었을 때 내가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작은 커뮤니티 안에서 생활하고 싶다. 그런 생각하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진짜 거미줄처럼 복잡한 인간관계 안에서 살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네. 나이 들면 더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뭐 매일같이 어디에 화환을 보내고 뭐 축의금 보내야 되고 막 이런 삶을 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네,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내가 진짜 신경 쓸 수 있는 사람 카카오톡 친구가 300명이 있다고 해도 300명을 어떻게 신경 쓰면서 살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신뢰하고 좋다고 믿는 이 작은 커뮤니티 안에서 온 힘을 다해서 주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돕고 그리고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좀 이런 동네에서 살고 싶다. 이거야말로 진짜 꿈 같은 맞아요. 네, 환경이 아닌가. 맞아요. 요즘 그 제주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랑 정말 심심할라 치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나중에 꼭 같은 뭐 건물에 한 집씩 나눠 살아요. 아니면 꼭 같은 마을에 집 하나씩 지어서 같이 살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 너무 좋으니까 마음이 잘 맞으니까 가까이 살면 좋겠다라는 거라기보다 정말 진지하게 먼 훗날을 생각하다 보면 그 이웃과 돕고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생존의 필수 요소 같아요. 완전히 필요하죠. 네. 나이가 들면 운전을 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질 거고 만약에 저희 두 사람이 아이 없이 그 늙는다고 생각했을 때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죽고 한 명이 아파서 쓰러진 거예요, 집에서. 근데 이웃이 없다면 정말 걸어서 왔다 갔다 서로 왕래하는 이웃이 없다면
그냥 그렇게 사실 고독사라고 하죠. 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점점 사회적으로 고독사가 이슈가 많이 되면서 그 이웃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논의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던 재밌는 사례 중에 우체국 집배원 선생님들이 그냥 가서 택배만 딱 놓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조건 대면 배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택배를 받는 집에 계시는 분이 건강하게 잘 계시는지 한번 안부를 묻는 그런 서비스를 우체국에서 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갖고 얼굴을 알고 지내고 안부를 알고 지내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점점 체감을 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그런 상상을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마지막으로요. 저는 건강한 사람으로 늙고 싶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근데 막 그렇다고 해서 막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것 같이 막 플랭크 3분 하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싶은 건 아닌데 플랭크 3분보다 훨씬 더 하시죠.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정도면. 아 그래요? 막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자세가 바르고 오래 잘 걷고 잘 웃는 그런 할머니가 되고 싶고 그런 할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다 강단이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건강이라는 게 뭐 유전적인 부분도 있고 완전히 제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저희 두 사람이 말했던 그 어떤 그 노후에 대한 상상보다도 지금부터 노력할수록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부터 의자에 바르게 앉고 지금부터 건강한 거 먹고 지금부터 산책 자주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사실 건강한 사람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현실을 돌아보며 좀 반성도 하게 되지만 동시에 지금부터 진짜 잘 나 자신을 아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야 하지 않을까. 많이 움직여야 하는데 요즘 활동량이 좀 적기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활기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하루하루 쌓이면은 이제 노후가 됐을 때는 적신호 바로 그쵸. 뜨는 거죠. 삐용삐용. 네. 제가 그래서 요즘 좀 떠올린 시스템이 있는데 WSL 시스템입니다. WSL? 네, 제가 만들었어요. 네. W가 워크고 Walk, S가 스트레치고 stretch, L이 리프트입니다. lift. 그래서 걷고 스트레칭하고 또 근력 운동하는 매일매일 전부 다 하지 못하더라도 2개씩 하자. 근데 막 헬스장 가서 뽕 뽑으려고 하는 것처럼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무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하자 라는 생각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좋은데요? 지금 이틀 했습니다. 아니 3일 했습니다. 네. 쭉 오래 해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는 정말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을 하기가 정말 조심스럽긴 한 게 이제 가을이네요 하면 너무 덥고 네. 진짜 가을인가 봐요 하면 또 그날 너무 덥고 그래서 헷갈렸는데 지금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집에 에어컨을 안 켜고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을이 됐으니까 WSL WSL 챌린지. 근데 거기에 WSLB까지 해서 바스켓볼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요즘 또 혼자서 농구공 던지러 다니니까. 네. 거기에 이제 Y까지 제가 요가를 하고 있으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WSLBY면은 제가 좀 이렇게 조합을 해서 뭔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렇게 좀 건강한 생활 계속 유지하며 진짜 저희가 오늘 상상한 노후까지 가볼 수 있도록 네. 화이팅! 으라차! 강소팟은 80명의 작은배 후원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은배 후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은배.com jagunba.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소팟 친구들이 남겨준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스포티파이의 띠오라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새로운 가족이 생기면 우리의 삶은 어떤 모양이 될까? 라는 대화를 나누는 두 분이라면 새 가족이 생기든 생기지 않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인생 파트너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부러워지는 에피소드였습니다. 호호. 강소파 63화 결혼 5년차 아이를 가져야 할까에 남겨주셨는데요. 이 에피소드의 초반부에서 그래서 아이 낳고 싶어요 이렇게 서로에게 저희가 물어봤었잖아요. 제가 지금은 낳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근데 제 주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야? 애기 낳고 싶어? 하면서 막 놀라서 얘기를 하길래
제가 사실을 알려줬어요. 저희가 그날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 각자 써온 대본이 있잖아요. 그 대본이라기보단 메모? 근데 그 메모에는 아기를 안 낳고 싶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근데 대화를 하려고 하는 당시의 마음으로는 낳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 마음이 갈대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네, 이렇게 흔들리는데 띠오라님이 새 가족이 생기든 안 생기든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네. 우리라면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너무 힘이 돼요. 네, 일단 우리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길게 나눌 수 있다는 점에 좋게 봐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런 파트너가 있다는 거에 혹시 감사함을 느끼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얼탱이가 없네요. 네, 당연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애플 팟캐스트에 호롤링 10님이 남겨주셨는데요. 61화를 들으며 인스타 쉬신다고 게시물로 봤었는데 오늘 팟캐스트에서 발견하니 더 반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능동적으로 찾으니까 내적 친밀감이 더 생기는 기분? 잘 들었습니다. 이 호롤링님이 인스타그램에 소식이 안 올라오니까 얘네 뭐야 하고 직접 찾아보셨는데 아직 하고 있었네 하고 들어보니까 더 반가웠다. 그런 걸 수도 있고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인스타 안 하는구나 하고 별 생각이 없으셨는데 애플 팟캐스트에 들어와서 이렇게 브라우징을 하시다가 강소팟? 얘네 걔넨가? 하고 발견하신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밖에서 또 이렇게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스타그램 안 한 지 한 달 반 가까이 되어 가잖아요. 근데 점점 드는 생각이 저희가 지금 작은 배 인스타그램에 콘텐츠를 올리고 있지 않은 것도 있지만 소비자로서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재밌는 일, 재밌는 사람, 재밌는 사건을 찾아다니지 않으면 뭔가 심심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또 자연스럽게 들어요. 그러다 보니 그 호롤링 10님이 남겨주신 이야기가 더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좋은 것들을 발견했을 때 느끼는 희열을 느낀 지 오래된 것 같다. 저도 요즘에 좋은 노래 많이 찾아서 들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쇼츠나 이런 거 보는 시간을 좀 줄여서 그럴 때마다 좋은 음악이나 가수를 만나면 확실히 그냥 이렇게 누가 떠먹여주는 컨텐츠를 받을 때와는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다음은 작은배닷컴 방명록에 미카엘라 천사님이 남겨주신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단과 소신의 이야기를 아주 자주 듣고 있는 미카엘라 천사입니다. 이번에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내가 진짜 공부했던 때가 언제지? 하고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성적만을 위해 공부를 했었거든요. 지금 저는 간호학 공부를 시작하고 1학기 동안 성적만을 위해 공부해서인지 머리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간호학의 핵심 개념, 돌봄 말고는. 그 밖에는 개론과 역사가 정리가 안 되고 있죠. 2학기 때는 난이도가 훌쩍 높아져서 의학 용어랑 외울 게 태산인데 어쩌죠? 이대로 주저앉기엔 아직 해본 게 없는데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개강을 기다리며 혼란스러운 이 와중에 다시금 일으켜야 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왜 간호학을 택했는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간호학을 배워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어딜 가도 어디서 무엇을 해도 간호학을 배운다면 누군가 한 명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제가 그리는 그림도 아주 소박해요. 가장 가난한 곳에서 아주 작은 아이의 상처난 무릎을 소독해주고 새살이 돋도록 치료해주는 그런 그림이지요. 강단과 소신님, 그리고 작은배 가족분들, 제가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미카엘라 천사님이 지금 공부를 시작한 지 이제 한 학기가 된 거잖아요. 근데 한 학기 만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이런 깊은 고민이 앞으로 공부를 이어가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그 책에서 읽고 열심히 따르는 격언이라고 해야 되나? 그 어떤 한 사람의 노하우 중에 하나가 그 왜라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가 있다면 어떻게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가 따로 있다라는 말인데요. 어쩌면은 미카엘라 천사님께서는 그 간호학이라는 전공을 결정하기 전까지 이미 내가 왜 이 공부를 하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시고 끝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말 간호사가 될 수 있는지 그 어떻게에 집중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 그 왜를 고민할 때와 어떻게를 고민할 때는 각각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그 왜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셨으니까 4년 동안 공부하는 그 어려움도 잘 이겨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카엘라 천사님이 진짜 천사 같은 마음으로 진짜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분명 원하시는 진짜 공부를 계속 하실 것 같다는 네, 저도 확신이 듭니다. 저희보다 진짜 공부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그렇지만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이 아름다운 마음에 약간 경건해지네요. 네. 다음은 안스님이 마찬가지로 작은 배 방명록에 남겨주셨는데요. 아침 저녁 출퇴근길에 스포티파이를 통해 여러 사람의 일상과 생각을 듣는 걸 좋아하는 안스입니다. 최근 올려주시는 라디오가 너무 재미있었는데 오늘 아침은 그 중에서도 34화인 결혼에 대한 강단과 소신을 듣게 되었어요. 30대가 되니 올해 만난 연인과 결혼식에 대한 의미를 곱씹어보는 중입니다. 방향성이 참 비슷하고 공감되다가 작은 배 친구까지 되었네요. 30대가 되어보니 30대는 참 재미나면서도 내면적인 마음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취업을 한 사람,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 창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 결혼을 한 사람, 비혼 선언을 한 사람, 아이를 낳은 사람,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이 참 신선하고 흥미로워요. 목표를 획일화하지 않으면 참 삶이 다채롭고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공감되지 않나요? 네. 흔히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이 나이에는 이 정도 해야 되고 저 나이에는 저 정도 해야 되고 그런 기준에 발맞춰 살다 보면 다들 비슷하게 산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편견인 것 같아요. 그런 기준들에 구애받지 않고 너무 재밌게 사는 사람들이 저희 주변에도 참 많잖아요. 네. 아마 안스님도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멋지게 재밌게 사는 사람들의 삶에 집중할 수 있으신 것 같고 주목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두고 이제 그 사람들과 좀 조화롭게 사는 게 정말 멋진 삶의 형태인 것 같습니다. 안스님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댓글을 보니 30대이신 것 같잖아요. 네. 사실상 저희 또래이신 거잖아요. 네. 네, 같이 이렇게 즐겁게 다채롭게 늙어가면 좋겠습니다. 아침 저녁 또 출퇴근길에 저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게 영광입니다. 다음은 윤재님이 작은배닷컴 방명록에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제 소중한 창작 동료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작통이 심했던 저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셨어요. 짧고 굵은 댓글인데요. 그 창작통이라는 게 창작이 어려워서 오는 통증 같기도 하고 창작을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될 수 있잖아요. 마치 성장통처럼 성장하기 전에 오는 통증처럼 창작을 하면서도 고통을 느낄 수 있죠. 네, 그 다양한 의미인 것 같은데 윤재님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일상묘사 수필화평 모임 1기에 함께 해주셨던 저의 소중한 글쓰기 동료이십니다. 네. 네, 그 모임을 계기로 창작하는 아침 모임도 함께 하시면서 간간히 안부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야말로 작은 배의 동료가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사실 감사한 입장이라 이 댓글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작은 배가 하는 많은 일이 창작 동료를 찾아 나서고 또 이분들과 관계를 맺고 이런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야말로 창작 동료가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민성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어제 강소파 새 에피소드를 열심히 기다렸는데 더 반가운 월간 보고서가 도착했네요. 아쉽게도 오늘은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침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소신님의 애정 듬뿍 담긴 글을 미소 지으며 읽었어요. 저는 요즘 다른 오전 모임을 해야 해서 창침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12월쯤에는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월간 보고서도 잘 읽었습니다. 스티커 꾸러미도 너무 잘 받았고 여기저기 붙여두고 에너지 받고 있답니다. 바람이 조금 선선해진 것 같아요. 어서 가을이 와서 많이 걸을 수 있는 날이 오길. 9월도 평온하게 보내세요. 민성님이
창작하는 아침 동료이시기도 했고, 그리고 또 작은 배 유료 후원자세요. 저희가 매달 1일마다 보내드리는 월간 보고서에 저희의 손편지가 담기는데, 저희의 손편지를 보고 자주 우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민성님이 우는 편지는 좋은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보내드렸던 제 편지는 또 웃으면서 읽으셨다고 해서 또 나름의 기쁨이 있네요. 눈물도 좋지만 또 미소도 좋죠. 그쵸. 민성님, 오늘도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하고 계신 오전 모임도 즐겁게 잘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애니떼니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저번에는 애플 팟캐스트 리뷰로 강소팟의 추천을 받고 더베어 보고 계신다고 이렇게 남겨주셨었는데, 다 보고 이번에 후기를 남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팟캐스트를 듣고 더베어에 영업을 당해서 즐겁게 정주행을 마치고 왔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다 보고 가장 먼저 한 생각은 우리네 인생이 드라마구나 였습니다. 뭔가 대단한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저 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재밌지? 싶었어요. 강단과 소신님 말씀처럼 더베어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정말 시카고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을 것만 같더라고요. 저는 강단과 소신님처럼 한 시즌 기다리며 본 게 아니라서 어떤 시즌이 더 좋았다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정말 한 편도 빠짐없이 다 재밌던데요? 그리고 실제 셰프들이 나와서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분야에 대해 무지해서 유명한 분들이 나온 줄도 몰랐어요. 더베어를 다 보고 59화 에피소드를 다시 들으니 제가 드라마를 보며 놓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시간과 마음을 들여 더 집중해서 다시 보려고 합니다. 더베어도 그렇고 디 오리지널 비프 식당도 그렇고 정말 혼돈의 카오스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속이 다 시원했어요. 저는 타인에게 서운하거나 화나도 꾹꾹 참고 삭히고 마는데 더베어는 직원들끼리 서로 뻑큐 욕하면서 화내고 사과하고 고마워하고 자신의 감정에 무척이나 솔직하잖아요. 저는 쉽게 못하는 것들을 그들이 시원시원하게 해주니 보는 내내 통쾌했어요. 요즘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있다고 친구에게 말했어요. 어떤 내용인데? 뭐가 재밌는데? 물으니 더베어라는 미국 드라마인데 되게 다큐 같아.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친구는 픽 식으면서 엥? 다큐? 난 다큐는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이 드라마의 다큐 같은 부분은 그런 게 아닌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이 드라마를 다큐라고 설명했던 건 실제 이야기 같아서 정말 우리네 인생 같아서 그렇게 말한 것 같더라고요. 이 드라마 진짜 좋았는데 이 작품이 얼마나 재밌는지 설명해주고 싶고 친구도 이걸 보면 참 좋아할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소팟을 추천해줬어요. 강소팟의 59화 에피소드를 들으면 너도 이거 보고 싶어질걸? 꼭 들어봐 하고요. 친구가 그 편을 다 듣고 강소팟 너무 재밌다고 지금은 더베어 정주행 중이라고 합니다. 말이 너무 길었네요. 드라마 추천 감사합니다. 앤유데니님이 드디어 더베어 정주행을 마치셨네요. 이게 쉬운 게 아닌데 네. 에피소드가 꽤 많아서 오래 걸리셨을 텐데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 댓글을 읽는 내내 같이 수다 떠는 기분이 좀 들었어요. 네. 제 주변에도 더베어 완주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강단 말고. 그래서 저희 둘이 막 신나서 얘기하지 다른 사람이랑 저희가 좋아하는 컨텐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듣고 한 적이 없는데 너무 재밌네요. 그리고 또 친구에게 추천도 해주시고 그 친구도 강소팟을 듣고 더베어 정주행을 하고 있다는 게 그니까요. 이 정도면 디즈니 플러스에서 강소팟을 좀 밀어줘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러게요. 강소팟 추천. 저희가 강소팟 추천을 줄여서 강추라고 하잖아요. 네. 강추 너무 감사하고요. 애니떼니님. 그때 그 더베어 에피소드 녹음하면서 저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콘텐츠 이야기도 좀 많이 다뤄보자 싶었거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현진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제주 북페일 때 구매한 가족에 대한 작은 진실 모음은 저를 울고 웃게 만들며 정말 많은 감정들을 안겨다준 책입니다. 늘 곁에 두고 읽고 싶은 책이에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읽어 나갈 때마다 이 진실들이 저에게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월간 보고서 메일을 열어보았는데요. 작은 진실 공모전 2회를 연다는 소식을 알게 되어 기쁜 마음에 방명록을 적게 되었습니다. 공모전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전 2회 모음집을 하염없이 기다려볼게요. 현지님 댓글 읽고 제가 정말 감동했어요. 그 작년 이맘때였는데 작은 진실 공모전, 짧은 수필을 받아보는 공모전이죠. 그 공모전을 가족을 주제로 진행을 하고 올해 초에 가족에 대한 작은 진실 모음 그 책을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의 첫 종이책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형 유통사를 껴가지고 막 온라인 서점에 풀린 것도 아니고 정말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이 작은 배를 통해 직접적으로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책이었는데 이 책을 만들면서도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대체 어떻게 읽을까? 나는 너무 좋은데 과연 어떤 의미로 남게 될까? 그런 상상을 많이 했어요. 근데 현지님이 너무 좋았다고 소중한 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2회 공모전 열심히 해야겠는데? 잘할 수 있겠는데? 하는 또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공모전은 처음 열 때부터 매해 한 번씩은 꼭 열고 싶었어요. 벌써 지금 9월이잖아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또 작은 진실 공모전 2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공모전 1회의 책이 정말 좋았어요. 맞아요. 진짜 좋아요. 2회를 진짜 저도 기대하고 있고 또 어떤 이야기들이 모이게 될지 또 궁금합니다. 가족에 대한 작은 진실 모음 책은 지금도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판매하고 있고요. 강단이 더보기란에 구매 링크 남겨주세요. 네. 네,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강단의 추천도서. 이달의 작은 배 추천도서. 현지님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후를 상상하며 희망찬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삶에 강단과 소신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